포항 M 아파트 괴담. 1991년 포항시 땡땡동에 위치한 M이라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이다. 아파트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건 여기서 이름을 댄다면 그때의 일을 애써 진정시키고 살아가는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M 아파트는 시공 때부터 심상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다. 착공에 들어가 완공이 될 때까지 여기서 일하던 인부를 포함하여 그곳에서 놀던 아이들까지 10여 명이 죽었다. 공사장에서 사고로 죽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일 수 있으나 그들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모두가 같은 장소에서 이상한 여자와 만난 후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죽고만 것이다. 사인을 보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심장마비였다. 가족의 말을 인용하면 그들은 하나같이 그 여자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나는 어디에 사는데 당신은 어디 살죠? 만나서 반가워요. 하고 인사를 하고 돌아가면 2, 3일을 넘기지 못하고 전부 눈을 감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족들 외에는 큰 관심거리가 되지 못했고 공사는 계속 진행되었다고 한다. 1년여가 지나고 M 아파트는 27개동이 세워졌다. 사람들은 위치가 좋고 돈이 된다는 이유로 앞다퉈 입주를 하기 시작하였고 분양 이틀 만에 모든 입주자가 결정되었다. 그렇게 모두 입주를 하였고 이곳에서의 이상한 사망 사건은 그들의 뇌리에서 잊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3개월 정도가 지났을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던 12동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내비쳐지기 시작한 것이다. 의문의 죽음 첫 번째. 1401호에 사는 신혼부부 중 남편. 맞벌이를 하는 신혼부부는 아침마다 조깅을 했다고 한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조깅을 나갔고 코스는 매일 달리던 비싼 등산로였다. 다정하게 얘기를 주고받으며 뛰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그 자리에 서버렸다고 한다. 뒤늦게 알아차린 아내는 10여 미터를 앞서 나가다 멈춰섰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남편이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었다고 한다. 아내는 저 사람이 왜 저래 하면서 남편 앞으로 다가가니 남편은 방긋 웃으며 허공에 대고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다시 뛰기 시작했다고 한다. 집에 돌아온 후 아내가 남편에게 아까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좀 전에 나하고 얘기 나누었던 여자가 1301호에 산다면서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하길래 나도 반갑다고 인사했지 라고 했다는 것이다. 아내는 무슨 소리냐, 거기에 무슨 여자가
있었으며 누구랑 대화했단 말이냐. 혼자 중얼대어 놓고 아침부터 정신을 못 차린다며 바가지를 긁었다고 한다. 그렇게 가볍게 다툰 뒤 서로 직장에 갔다고 한다. 아내는 아침부터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은 것이 마음에 걸려 맛있는 장보기를 해서 집으로 돌아왔고, 아파트의 문이 열려 있기에 반가운 목소리로 자기야 하며 방문을 활짝 열었는데, 아침까지 멀쩡했던 남편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죽어 있었다고 한다.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비명 소리를 들은 옆집 아주머니가 뛰어왔지만 남편은 이미 죽은 상태였다고 한다. 아내는 기절했고 옆집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고 남편의 장례식을 치렀지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한다. 아침까지 멀쩡했던 남편이 죽는다니, 이건 말도 안 돼 하며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아침에 남편이 봤다던 1301호 여자가 생각이 나는 것이었다. 소복을 입은 채 부랴부랴 1301호에 내려가 보니 그곳은 유일하게 아직 입주가 되지 않은 빈집이었다고 한다. 그럼 남편이 보았다는 그 여인의 정체는 무엇라 말인가? 의문의 죽음 두 번째. 이곳은 12동 808호. 금슬이 좋은 40대 부부집이었다. 안타까운 것은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은 뭐가 그리 좋은지 웃음소리가 끊기는 날이 없었다는 것이 동네 사람들의 증언이다. 1401호 남편이 죽은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부부는 안방에 마주 앉아 TV를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고 한다. 어느덧 밤은 깊어갔고 부부는 잠자리에 누웠는데, 남편이 말하길 나 오늘 1301호 여자를 봤는데 나를 알더라. 808호에 살지 않냐면서 인사를 하길래 얼떨결에 인사는 받았지만 그 여자가 나를 어찌 알았을까? 나한테 관심 있나 하면서 웃으며 말했다는 것이다. 순간 아내는 둔기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1401호 남자가 1301호 여자를 보고 죽었고, 그런 여자는 존재하지 않으니 말이다. 남편은 아내의 얼굴이 백지장이 돼버리자 괜한 얘기를 했다면서 아내를 달래주었으나, 아내는 그 남편의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어느새 남편은 잠이 들어버렸지만 아내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한다. 불안한 기운이 떠날 줄 몰랐고 계속하여 잠자는 남편의 가슴에 귀를 대고 숨을 쉬는지 확인해 볼 뿐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반복하는 동안 시간은 흘렀고 아내도 어느새 남편의 가슴에 귀를 댄 채 잠이 들었다고 한다.
얼마나 흘렀을까. 아내는 깜짝 놀라며 눈을 떴고 반사적으로 남편의 심장에 귀를 갖다 대보았는데 남편은 숨을 쉬지 않았다고 한다. 아내는 울부짖으며 남편을 흔들어 보았지만 남편은 두 눈을 크게 뜬 채 계속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다고 한다. 이제 아파트 주민들은 모두가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특히 12동에 사는 주민들은 사는 게 아니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12동 주민들은 법원에 탄원서를 내기에 이르렀지만 법원은 과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일이라며 패소 처리를 해버렸다고 한다. 주민들은 시공업체 W건설을 상대로 투쟁하였고 4년여에 걸친 투쟁으로 1995년 드디어 W건설은 M 아파트 중 12동만 입주시 금액을 돌려주기로 하고 12동을 폐쇄시켜 버렸다고 한다. 4년여 동안에 12동의 의문의 죽음은 몇 건이 더 있었다고 한다. 지금도 M 아파트에 가보면 27개 동 중에 12동만이 폐쇄된 채 남아있다고 한다.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12동이 폐쇄된 이후부터는 의문의 죽음은 생기지 않았다고 한다. (6.25) 시절 구미호 괴담.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비극인 6.25 시절에 돌았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최고 비극인 6.25 때는 북한군의 침략도 문제였지만 심한 전염병이 돌아 사람 등이 죽었었다고 합니다. 특히 피난민이 모여서 살고 있던 경기도 지방에는 홍역이 돌아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원통해하며 아이들의 시신을 한데 모아 애총이라는 아이 무덤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이들 무덤이 파헤쳐 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파헤쳐진 무덤 안에 아이 시신이 훼손되어 있거나 사라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산짐승 지시려니 생각하고 무덤터를 지키고 그 근처에 있는 오소리들을 사냥했으나 별다른 결과는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무덤을 지키던 주민들 역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인근의 군부대에 구원 요청을 했고 처음에는 기각됐으나 계속되는 청원에 못 이겨 제12연대 부대 중 한 개 소대가 이곳으로 파견을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 소대장인 허영순 소위는 소대원들에게 4명씩 교대로 무덤터를 지키고 근처 경계 임무를 명했습니다. 그렇게 경계를 한 지 5일 뒤 자정쯤 무덤을 지키던 양서구 및 소대원들은 뭔가 땅을 파는 소리를 들었고 무전기로 보고함과 동시에 무덤으로 가서 손전등을 비췄다고 합니다. 그러자 보이는 건 무덤을 파헤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복을 입었고 긴 머리를 한 여인의 모습 같았다고 합니다. 소대원들이 총을 겨누며 손을 들고 일어서라고 위협하자 여자는 고개를 돌렸는데 소대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여자의 얼굴이긴 한데 손과 얼굴 부분이 털로 덮여 있었고 손톱은 날카롭고 길었습니다. 소대원들이 놀라는 사이 여자는 한 차례 그들을 보고 비웃더니 이상한 울음소리를 내며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높게 뛰어오르며 순식간에 숲으로 도주했는데 정신을 차린 소대원들이 총을 쐈으나 이미 사라진 뒤였다고 합니다. 이후 다시 무덤이 파헤쳐지는 일은 없었고 며칠 동안 일대를 수색했으나 그 여인의 정체에 대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군부대원들은 그것이 전설상의 구미호라고 생각했으며 당시 미군 연대에서 파견 나온 고무관인 딘 중위는 이 이야기를 듣고 코리안 웨어울프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전하기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글 검색 결과 허영순 소령이라는 분이 실제로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이 글의 내용과 실제 동일인인지는 알 수가 없네요. 방문 드리겠습니다.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 중이셨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동생 부부와 저 그리고 남편 넷이서 시댁 정리를 하러 갔습니다. 옆집까지 거리가 도보 10분 정도 걸리는 시골. 전기와 수도를 끊어달라고 미리 부탁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였는데 저와 동서가 집 정리를 하고 남편과 시동생은 이웃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돌아다녔습니다. 과거 촌장 집이었던 시댁은 전쟁 전까진 고용인들도 함께 살았기 때문에 방수도 많았고 집 자체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우리는 관리가 힘들 것 같아. 너무 크네 집이. 거리가 멀기도 하고 말이지. 파는 수밖에 없겠어. 하지만 남편들 입장에선 생가고 말이지. 뭐라고 해야 하지? 그러게 말이야. 이런 대화를 하며 일단 집안의 창문과 베란다 문을 열던 중 전화가 걸려왔는데 전화기 자체는 오래된 까만 전화기였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모르는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고 돌아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방문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왔는데 누구신가요? 라고 제가 대답하니 상대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밤이 되면 집에 돌아갈 예정이었던 동서와 제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니 남편들이 돌아왔는데 걸려온 전화에 대해 짚이는 게 있느냐 물으니 시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수, 진지한 얼굴로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화 연결도 안 되어 있는데.
10년 전 무선 전화기가 딸린 전화기로 바꿀 때 선도 바꿨다고요. 보세요. 라며 까만 전화기의 선을 잡아당겼는데 전화선은 도중에 끊어져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동서와 저였는데 그러던 중 까만 전화기가 다시 울렸는데 이번엔 네 사람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다가 남편이 전화를 받았는데 찾아온다고 했었지. 기다려. 라는 말이 들려왔고 남편에게서 전화 내용을 전해들은 겁에 질린 동서가 울기 시작하자 넷은 대충 문단속을 한 뒤 도망치듯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차에 타서 돌아가던 중 생각난 게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유언이었는데 그 집에는 가지 마라. 가더라도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마. 이 말이 뒤늦게 생각났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에 다시는 가지 않았고 집 처리는 업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제주도 516 도로. 제주도에는 516 도로라는 곳이 있는데 산간 지역이라 새벽이나 비가 많이 오면 안개가 무척 짙어져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아마 4년 전 일일 겁니다. 장마철이라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서귀포에 살고 있고 대학교는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저는 제주도와 서귀포를 잇는 도로로 30에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차로 통학했습니다. 그날도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바로 돌아와 쉬고 있었습니다. 8시쯤 되었을 겁니다. 친구가 급하게 문을 두들겼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친구는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물을 한 컵 주며 일단 진정시켰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친구가 수업이 늦게 끝나고 비가 많이 와서 급하게 516 도로로 오는 중이었답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도로 옆으로 단발머리에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비를 맞으면서 터벅터벅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사고가 났구나 싶어 차를 세우고 창문을 열고는 차 사고 났어요? 타세요. 시내까지 가서 신고해요. 라고 말을 걸었는데 여자는 한번 쓱 쳐다보더니 힘없이 그냥 걷더라는 겁니다. 친구는 여자가 사고에 충격을 받은 거라 생각해 재차 말을 걸었지만 여자는 아무 말도 없이 쳐다보다가 걷고
쳐다보다가 걷고 했답니다. 친구는 포기하고 바로 창문을 올리고 다시 출발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백밀러를 봤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까 그 여자가 달리는 차 뒷좌석 문을 열려고 손을 뻗으면서 같이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기겁하고 30, 40, 80 시속을 계속 밟았는데 그 여자는 그 속도에 뒤처지지 않고 쫓아와 문을 열려고 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정신없이 비 오는데 운전을 해서 그나마 가까운 저희 집으로 도망치듯 온 것입니다. 그날 친구는 무서워서 저희 집에서 잠을 잤고 다음날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몇몇 분들은 웃었지만 몇몇 분들은 새파랗게 질리시면서 그 이야기가 지어낸 게 아니라면서 여러 명이 목격한 일이라고 합니다. 공사장의 여인. 비가 억수로 오는 날 새벽에 알바하다가 시간을 때우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귀신 이야기가 나와서 아주 즐거움했다. 이 이야기는 같이 일하던 동생의 군대 후임이 겪은 이야기다. 어느 날 그 후임은 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다. 집이 산골이라서 멀었다고 한다. 집까지 가는 길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다. 어떤 한 길은 길이 포장되어 있어 집에 가기에는 편하지만 많이 먼 길이었고 또 다른 한 길은 좀 울퉁불퉁하고 어둡고 불편한 대신에 집에 빨리 갈 수 있는 최상의 지름길이었다. 후임은 술도 먹었고 해서 그냥 빨리 가는 지름길을 택했는데 그 길이 좀 많이 어두운 데다가 평소 낮에도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그런 길이어서 무서웠다고 했다. 그러나 후임은 뭐 별일 있겠나 싶어서 두려움을 뒤로 한 채 지름길로 들어섰다고 했다. 지름길 골목 옆쪽에는 짓다가만 공사 현장이 있었고 후임이 그 앞을 지나는데 갑자기 바로 앞으로 공사 현장에서 쓰는 벽돌이 툭 떨어졌다. 후임이 너무 놀라 위를 쳐다봤더니 흰 옷을 입은 여자가 머리는 산발에 있고 히히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었다고 했다. 후임은 귀신인지 사람인지 구분도 가지 않았다고 하며 그 당시 너무 화가 나서 여자한테 욕을 하면서 당장 내려오라고 가만 안 둔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나 진짜 내려가? 나 진짜 내려간다? 라며 말했고 후임은 당장 내려오라고 다시 소리를 쳤다. 그랬더니 진짜 거짓말처럼 여자가 계단으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 공사 현장에 삐죽삐죽 솟아있는 철근을 타고 엄청난 속도로 내려오고 있었다. 그걸 보고 후임은 너무 무서워서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미친 듯이 뛰어서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해서 혹시나 따라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후임은 빼꼼히 밖을 내려봤다. 다행히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무서운 마음의 후임은 옆에 사는 아는 형 집에 갔다고 했다. 아는 형 집에 도착해서 이래저래 상황 설명을 해줬더니 형은 이 근처에 미친 여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여자인 것 같다며 이제 괜찮으니 집에서 쉬라고 했다. 후임은 그 말을 듣고 안심하여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후임이 담배 한 대 피려고 문을 열었는데 아까 그 여자가 쓱 웃더니 여기 있었네? 한참 찾았잖아. 라고 말하며 팔을 쑥 내밀고 후임을 잡으려고 했고 거기서 후임은 기절을 했다고 한다. 지하철에서 만난 그녀. 친구와 만나서 놀다가 밤늦게 집에 오던 날이었습니다. 11시 가까이라 그런지 전철 안에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그 상태로 가위에 눌리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집에서도 자다가 가위에 잘 눌렸던 터라 크게 당황하지 않고 몸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주의가 보였습니다. 분명히 잠들기 전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극한 안에 남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자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맞은편으로 열리는 문에 어떤 한 여자가 기대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내심 안도감이 드는 것도 잠시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건 그녀의 옷차림이었습니다. 새빨간 너무나도 선명한 붉은색의 투피스에 그와 맞춘 듯한 빨간 하이힐 그리고 허리까지 길게 늘어뜨린 검은 머리카락에 이 모든 것과 대조되는 새하얀 피부. 그녀의 비현실적인 모습에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마네킹처럼 문 앞에 서 있던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는지 저를 향해 고개를 틀었습니다. 다시 한번 숨이 멎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눈은 머리카락에 가려 보이지 않았으나
마치 얼굴과 따로 노는 듯이 움직이는 썩어 문드러진 입술이 나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참 희죽희죽 웃더니 내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보이지? 내가 보이지? 마치 다른 사람이 한마디씩 하는 말투와 목소리에 겁이 났습니다. 빨리 가위에서 깨야 한다는 생각에 발가락을 움직여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왼쪽 발의 네 번째 발가락에 엄청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하이힐의 뾰족한 끝으로 제 발가락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에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주변엔 다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비명을 지른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스레 민망해져서 저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가위에서 깨어난 걸 다행으로 생각하며 전철에서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발가락을 살펴보니 발가락은 다행히도 멀쩡했습니다. 다음날 잠에서 깨어났을 땐 전철에서의 일은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날은 모처럼 쉬는 날이라 어머니를 도와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대강 끝내고 정리하는데 갑자기 부엌의 전실에서 어머니가 다급하게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이리 좀 와보렴. 왜요? 빨리. 저는 급히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다가 거실에 세워놓은 화이트보드 다리를 차고 말았습니다. 심하게 채웠는지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발을 보니 왼쪽 발의 네 번째 발가락의 발톱이 반쯤 들려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의 고통스러워하는 소리에 어머니가 제 쪽으로 오셨습니다. 아이고, 조심하지 않고. 엄마가 다급하게 부르기에 무슨 일인가 하고 가다가 그랬지. 그러자 어머니께선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상하다. 엄마는 안 불렀는데? 아니, 저기 부엌 전실에서 나 불렀잖아요. 얘가 무슨 소리라는 거니? 엄만 베란다에서 화분 정리하고 있었는데. 나는 멍한 기분으로 제 발가락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문득 발가락에 흐르는 붉은 피를 보자 어젯밤 전철 안에서 보았던 그녀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싹한 소름이 목덜미를 타고 온몸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 여자가 짓눌렀던 발가락, 그 발가락이 다쳤습니다. 그녀가 밟은 발가락을 다친 건 우연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다시는 그녀를 만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투채널 계단, 다른 세상으로 가는 문. 건축법 때문인지 5층 이상의 건물에는 엘리베이터를 무조건 설치해야 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던 고속도로변의 맨션에도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한 개 있었다. 나는 6층에 살았기에 언제나 엘리베이터를 탔다. 계단으로는 내려가는 것이라면 몰라도 올라오기는 꽤 힘드니까. 대학교 강의가 없던 어느 평일 오후, 나는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사오려고 방을 나섰다. 1층까지 내려가기 위해 나는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타기로 했다. 엘리베이터는 꼭대기층인 8층에 멈춰 있었고 누군가 타거나 내리려고 하는 것 같았다. 나는 내림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오기를 기다렸다. 열린 엘리베이터 문 안에는 중년의 아줌마가 한 명 있었다. 아마 8층의 거주자일까? 그가 몇 번 보았던 사람이었다. 나는 가볍게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1층의 버튼은 이미 눌러져 있었다. 4층에서 한번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택배 배달하는 형씨가 탔다. 3명 모두 1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갑작스럽게 3층과 2층 사이에서 멈춰서고 말았다. 순간적으로 중력의 무게가 느껴진다. 나를 포함해 엘리베이터 안의 3명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무엇일까? 고장일까? 정전은 아닌 것 같다. 엘리베이터 안의 조명은 여전히 켜진 채다. 무슨 일일까요? 내가 중얼거리자 아줌마도 택배 기사도 고개를 갸웃거린다. 잠시 기다려도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 않았다. 택배 기사가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도움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대답이 없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택배 기사의 의문은 나의 의문이기도 했다. 아마 실제로는 몇 분 흐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막연한 불안과 초조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다들 안절부절하기 시작할 무렵 엘리베이터는 갑자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줌마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른다. 나도 너무 갑작스럽다 보니 조금 놀랐다. 그러나 무언가 이상하다. 눌려져 있는 것은 1층 버튼뿐이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엘리베이터는 올라가고 있었다. 4층을 벗어나 5층, 6층, 그리고 7층에서 멈춰 문이 열렸다. 나는 멍하니 열린 문 너머를 본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라? 뭔가 불안정한 것 같네. 아줌마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말했다. 계단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그것도 그렇네요. 라며 택배기사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당연하다. 아줌마가 하는 말은 틀린 점이 하나도 없다. 지금은 운 좋게 문이 열렸지만 다시 내려가다 멈추면 아예 갇혀버릴지도 모른다. 정말 운이 나쁘면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 나도 이 믿을 수 없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두 사람과 함께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든다. 엘리베이터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확실히 맨션의 7층 같다. 하지만 매우 어둡다.
전등이 하나도 켜져 있지 않다. 빛이 없는 것이다. 통로 안쪽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둡다. 역시 정전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이상하게 엘리베이터 안은 여전히 밝았다. 동작에 이상이 있었다고는 해도 엘리베이터는 어쨌거나 움직이고 있다. 정전일 리가 없다.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 위화감을 느끼며 나는 문득 7층에서 보이는 바깥 풍경에 눈을 돌렸다. 뭐야 이건? 하늘이 붉다. 아침 노을인가? 저녁 노을인가? 하지만 지금은 오후다. 게다가 하늘에는 태양도 구름도 아무것도 없었다. 어쩐지 오싹해질 정도로 선명하고 강렬한 붉은색이었다. 이번에는 시선을 땅으로 돌려본다. 암흑이었다. 고속도로나 빌딩의 윤곽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맨션처럼 전혀 빛이 없다. 게다가 평상시에는 귀가 아플 정도로 들려오던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차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 무음이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거기다 움직이는 건 역시 눈에 띄지 않는다. 뭐라 설명하기 힘들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눈앞의 풍경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단지 하늘이 매우 붉었다. 적과 흑의 색이었다. 한 번 더 뒤를 돌아본다. 여전히 엘리베이터 안은 변함없이 밝게 불이 켜져 있다. 내가 생각하는 사이 엘리베이터 문을 닫히려고 했다. 어떻게 하지? 결국 나는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남았다. 이번에는 별로 이상한 움직임 없이 엘리베이터는 얌전히 1층까지 내려왔다. 열린 문 너머는 평소의 1층이었다. 사람들이 다니고 차가 달린다. 온갖 생활소음이 들리는 평범한 오후다. 익숙한 일상이었다. 나는 안도했다. 이제 괜찮다. 나는 직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마음이 가라앉자 아까 먼저 내린 두 사람이 신경 쓰였다. 나는 계단에서 두 사람이 내려오길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는 사람은 없었다. 15분이 지나도록 아무도 내려오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릴 리가 없다. 나는 몹시 무서워져서 밖으로 나갔다.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다. 지금은 다른 맨션으로 이사를 했지만 어디를 가던 계단으로만 다닌다. 계단은 어쨌거나 건물에 붙어 있으니 다른 세상으로 가버리지는 않을 테니까.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다르다. 나는 지금도 그것이 이 세계, 다른 세상으로의 문이 열렸던 순간이라고 믿고 있다. 투채널 계담, 숙박비가 싼 온천. 제가 예전에 시즈오카현 모 온천지에 갔을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과 가까운 시즈오카와 온천에 방문했는데 거의 즉석으로 숙소를 정했고 숙박비는 조식석식 포함하여 26,000엔이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괜찮은 가격이라 생각해 바로 방을 안내받았는데 생각보다 큰 크기에 여자친구와 저 모두 놀랐습니다. 거실이 18평 정도 되어 보였고 맹장지로 구분된 침실이 별도로 12평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개별 욕탕도 고급스러운 히노키 재질이었습니다. 이 정도 방이면 숙박비가 되게 싼 편이네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방은 오래됐지만 위험이 느껴졌고 우리는 방 구경을 마치고 바로 온천으로 들어가 푹 쉬었습니다. 밤이 되어 저녁 식사를 부탁하니 엄청 화려하게 차려졌습니다. 신선한 해산물에 무슨 소 철판구이 그리고 술 몇 병이 제공되었는데 그걸 보고 여자친구는 여기 너무 좋지 않아? 분명 숨은 명소일 거야 라며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취한 상태에서 맹장지 넘어 침실로 이동해서 나란히 깔린 이불 위에 함께 누워 불을 끄고 심야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가 잠자는 듯 옆에서 고른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저도 꾸벅꾸벅 졸며 TV 시청을 하다 어느 순간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갑자기 저는 잠에서 깼는데 아마도 한밤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빛이라고는 맹장지 틈으로 보이는 달빛이 전부였고 주변은 거의 암흑이었습니다. 취침 예약을 한 것도 아닌데 TV도 꺼져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끈 건가? 지금 대체 몇 시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려 주변을 더듬기 시작했는데 그러자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는 거친 숨소리 비슷한 소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자친구 코 고는 소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휴대폰을 찾았는데 시간을 확인하니 새벽 2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한참 더 잘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며 화면 불빛으로 여자친구의 얼굴을 살짝 비추니 여자친구는 자지 않고 깨 있었는데 휴대폰 불빛에 어렴풋이 비치는 여자친구의 얼굴은 어째선지 눈을 크게 뜨고 이를 드러내며 뭔가 웃고 있었는데 아까 들었던 거친 숨소리는 드러낸 이 사이로 흘러나온 여자친구의 숨소리였습니다. 그 모습에 순간 놀란 저는 조금 패닉에 빠졌지만 여자친구에게 괜찮아? 왜 그래? 라고 말을 걸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여자친구는 제 쪽으로 얼굴을 향한 채 뭔가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목만 살짝 돌려 가리킨 쪽을 보니 어느샌가 맹장지가 열려 있었는데 안쪽의 거실은 완전한 암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가리킨 곳에 휴대폰 불빛을 비추어 보니
천장에 목매달기 위한 고리를 만든 유카타 비슷한 게 걸려서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제 머릿속은 방금 일어난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고 몸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 옆에서 여전히 눈을 크게 뜬 상태로 만면의 미소를 지으며 입만 움직여 작은 목소리로 전 오컬트 영화 등을 좋아하긴 하지만 굉장한 겁쟁이였기 때문에 뇌는 상황을 처리할 수 없다는 메시지만을 도출했고 그대로 혼절했습니다. 그 이후 기억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들리는 TV 소리에 눈을 뜸과 동시에 벌떡 일어났고 그건 꿈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주변을 둘러보자 맹장지는 닫혀 있었고 이상한 줄도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TV도 잠들기 전 켜진 그대로였습니다. 역시 꿈인가? 다행이다. 라며 굉장히 안도했고 여자친구를 보자 그녀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선지 얼굴 표정이 엉망이었는데 일단 깨워야겠다 싶어 여자친구를 흔들어 깨웠고 그러자 여자친구는 움찔하고 몸을 떨며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공포와 불신이 뒤섞인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괜찮아? 라고 물으니 머뭇대며 이야기를 꺼냈는데 어젯밤 너무 무섭고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밤중에 잠에서 깨고 보니 제가 이불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수면등을 켜보니 제가 어두운 방 안에서 천장에 끈을 걸고 있었고 마치 목이라도 매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며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여자친구가 뭐해? 라고 말을 거니 내가 만면에 미소를 띤 채 돌아보며 자, 준비됐어. 이걸 쓰도록 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펄쩍 뛸 정도로 놀랐고 일부러 제 꿈 이야기는 여자친구에게 하지 않았는데 둘이 같은 꿈을 꾸었다는 걸 알면 어떤 저주 같은 것에 걸린 기분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꿈을 꿨구나. 괜찮아. 하고 달래며 일단 아침 식사를 하러 갈까? 라며 방에서 함께 나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아침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식당에서 나갔는데 방으로 돌아가는 도중 리셉션 카운터로 가서 실례합니다. 저희가 묵었던 방이요. 누군가 목을 맸었나요? 하고 직원분 중 하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상대는 대답을 흐렸지만 체크아웃을 할 적 어째선지 숙박비가 6,000엔 정도 더 싸게 나왔습니다. 자잘한 부분을 생략하긴 했습니다만 정말 실화이고 시즈오카현의 모 온천지에서 숙박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방은 정말 좋았고 요리도 맛있었지만 동반 자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